뭐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이유도 있었지만 독일 동문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독일 동문 네트워크에서 하는 스탐티시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독일 맥주를 먹다가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먹고 계단에서 불러서 한 7발도 꼬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맥주들보다는 그전에는 이제 독일 맥주말을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것처럼 독일 맥주말을 한동안 굉장히 추앙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요즘에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마신 수제 맥주들입니다. 물론 이제 영미라든지 독일, 그 다음에 덴마크 이런 해외 맥주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한국 수제 맥주 펍에서 만들고 있는 맥주들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 맛있는 맥주들을 갖다가 요즘에는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는 요 독일 맥주 강의뿐만 아니라 한국 수제 맥주에 관련된 이제 강의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평에 있는 스위스 마을이나 크레머리, 블루어리 투어라든지 지난주에도 제가 이 황제루트 워킹 맥주 투어도 했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간단하게 퀴즈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맞추시는 분은 여기 있는 독일 맥주를 드릴 수도 있고 제 책을 드릴 수도 있고 잡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주 색깔로 보시는 것처럼 맥주 색깔로 라거하고 에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이게 라거이고 어느 쪽이 에일인 것 같으세요? 왼쪽이 라거. 오른쪽이 라거예요. 자, 왼쪽이 라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오른쪽이 라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네. 반반 정도 되는데요. 왜 왼쪽이 라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에일이 조금 더 연한 느낌이고도 탁한 느낌 들지 않나요? 연한 느낌? 탁한 느낌? 네. 이게 탁한 느낌? 오른쪽이. 그러면 지금 반대로. 에일이 오른쪽이라고. 에일이 오른쪽? 이게 좀 더 흐려서. 이게 저기 더 흐려 보이고 왼쪽이 더 흐려 보이는 건데 눈이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왼쪽이 라거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탁해 보이는 게 에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투명해 보이는 게 라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에일이냐 라거냐 보다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에일이 더 탁해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거는 메가를 어떻게 구웠느냐하고 더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봐야 되는데 다른 걸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걸 거품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거품층. 제가 이제 따로 놨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따로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어느 게 거품층이 아직도 남아있죠? 네, 이쪽 게 남아있죠. 거품층이 그러니까 라거는 거기다 인공 탄산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탄산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거죠. 거품을. 그러면 거품이 빨리 꺼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산이 여기 맺혀 있잖아요. 탄산이 맺혀 있는 거는 그게 라거가 됩니다. 이게 지금 빨리 뚫은 거거든요. 이 두 색깔로는 거의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셔봐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양조장에서 그 양조사가 나는 무슨 효모를 썼다, 에일 효모를 썼다, 라거 효모를 썼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로 이제 강의할 내용들은 좀 빨간 내용으로 써 있는 내용들을 주로 제가 이제 투어를 하든지 강의를 하면 질문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맥주를 좀 각자 한 잔씩 드시면서 뭘 먼저 먹으러 얘기를 해줘요. 라거 좋아하시는 분은 라거 드시고 에일 좋아하시는 분은 에일 드시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하이네켄하고 그 다음에 제주 에일이 있는데 그거 쪽에 좋아하시는 건 먼저 블랑은 밀맥주니까 블랑을 드셔도 되고요. 제 후배도 와서 후배하고 건배한다고
친구도 와서 친구하고도 한 잔해.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퀴즈입니다. 똑같은 퀴즈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주 색깔로 라거 A를 구분할 수 있을까? 여기는 아주 확실하게 눈에 보이시죠? 그쵸? 왼쪽이 투명해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거품층이 얇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라거겠죠? 그쵸? 오른쪽은 거품층이 두껍고 또 탁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IPA나 A는, 특히 IPA나 헤이지 IPA는 과일 주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탁해 보이는 겁니다. 탁해 보이는 게 당연히 A인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거품층은 이제 보여드려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A라고 A라고 라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고 들어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A는 이제 저희가 이제 A는 상면 발효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효모가 위에 뜨는 것, 톱 포먼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A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체로 불투명해 보이는 거, 그게 A입니다. 그리고 보통 상온에서 이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이게 웜 퍼먼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A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하면 발효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발효를 시켰더니 효모가 밑에 가서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밑에 떨어지니까 로우 퍼먼테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저온에서 발효를 보통 10도 정도에서 하니까 쿨 퍼먼테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이 투명해집니다.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거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이게 20-30분 지나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맥주의 종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A라고 라거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혼혈이 있는 것처럼 얘네도 이렇게 믹스드 스타일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들이 있고요. 하이브리드를 갖다가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쾰른을 얘기한 이유는 쾰른 얘기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쾰른의 대성당에 갔다 오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가서 대성당 올라가서 사진 찍고, 앞에서 사진 찍고 오신 분들이 많고요. 맥주 좀 좋아하시면 그 근처에 쾰시를 파는 데들이 있으니 가서 좀 마시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 쾰시가 이 하이브리드 맥주의 대표적인 맥주 중에 하나입니다. 쾰시, 알트비어, 세종, 이게 소위 말하는 에일 맥주인데 라거스러운, 아까 라거가 뭐라고 그래, 좀 투명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래 보면 좀 탁해 보여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라거처럼 투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말할 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라거스러운 에일 맥주. 반면에 이 메리젠이라고 하는 우리 아까 옥토버 페스트에서 마시는 맥주는 그게 이게 라거인데 이게 좀 약간 단풍 색깔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에일인가? 그래서 에일스러운 라거 맥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쾰시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가펠하고 프리하고 두 정도 있는데, 가펠은 더 이제 라거스러운, 더 투명해 보이고, 이 프리는 더 약간 이렇게 불투명해 보여서 더 에일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와인도 되게 복잡하지만 맥주도 알고 마시려고 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게 이제 프랑스라든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격식 있게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만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 북유럽 사람들은 그런 격식이나 이런 걸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좀 문화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주 스타일에 대해서 아시려고 하면 그 맥주 스타일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비어 저지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앞자 맡아서 BGCP 해서 2021을 딱 치시게 되면 이런 종류들이 한 28종류가 나오고요. 특히 오늘 제가 독일 쪽이니까 독일의 이 밀맥주 종류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3종류, 이 하부로 3개 정도 나온 게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들을 여기 스타일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맥주를 만드는 과정이 되게 좀 쉽지는 않은데요. 직접 만들어 보려면, 이건 여성들은 되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는 편이에요, 남자들보다. 왜냐하면 식혜를 만들어 보시면
식혜를 만드는 게 이제 이 당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식혜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이제 식혜를 설탕까지 넣어서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엿기름에서부터 이게 당화 과정인데, 이 당화 과정이 뭐냐면 우리 맥집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호흡이라든지 부재를 넣고 가열을 하고요. 그걸 식혀가지고 거기다 바로 또 이걸 효물로 줍기 때문에 아까 20도, 10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일은 20도, 라거는 뭐 10도 정도로까지 한 다음에 거기다 효모를 넣습니다. 효모를 넣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발효를 하고, 나중에 그 발효를 한 다음에 뭐 병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숙성,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안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숙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뭐 여과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맥주의 과정인데,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홈브로 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맥집을 만들고 여기다 호흡을 넣어서 끓이고, 끓인 걸 갖다가 다시 식히고, 거기에 이제 식힌 다음에 이제 호흡 같은 게 있으니까 걸러내고, 그리고 여기다 효모를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선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다른 데 옮겨서 더 숙성을 시킬 건지, 아니면 병에 넣어서 숙성을 시킬 건지, 그런 것들 방법들이 이제 다른 거고요. 요즘에는 이 브루어 프렌드라고 이 홈브로 하는 사람들이 이 레시피를 갖다가 여기에서 양조하는 걸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는 지금 이 블랙 IPA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봤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이게 보면은 퍼먼터물이 이게 이제 메가라든지 아니면 그 밀이라든지 그걸 자기가 넣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넣는 거고요. 저는 이제 IPA 쪽이니까 IPA 쪽에 관련된 걸 기본 메가라든지 뒤에 설명돼 있어요. 특수 메가를 집어넣고 호흡도 여러 종류를 넣어가지고 뭐 4-5종을 쓰는, 호흡을 한 종류만 쓰지 않고 뭐 여러 종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메가도 마찬가지예요. 메가도 여러 종류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이스트는 거기에 맞는 예일에 맞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종류에 맞는, 요즘에는 이제 이스트 효모를 써서 만들면 됩니다. 보시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요런 블랙 IPA를 만들려고 합니다. 블랙 IPA는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텐데, IPA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페일이잖아요. 페일이면 원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창백하게 나와야 되는데, 블랙하고 페일하고는 서로 모순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 애들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모순적이고 변칙적이고 약간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데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고요.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의 맥주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독일이라든지 유럽 사람들.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그래서 기본 재료는 맥주에 대해서 그래도 다들 알고 계실 거니까 요 4가지 종류로 해서 만들고요. 메가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메가하고 특수 메가가 있고요. 기본 메가는 보통 이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당으로 나와서 이게 알코올로 가고요. 특수 메가는 이제 다양한 뭐 맥주를 만드는 색상, 풍미, 맛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약간 색깔이 아까 달랐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물론 여기 기본 메가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주로 특수 메가에서 역할을 하고요. 호분, 향이라든지 쌉쌀한 맛, 방부제 역할을 하고, 효모는 이제 여기 나오는 당을 나오면 이 당을 섭취하고 알코올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물로 이제 물에 이제 물맛이 중요하다고, 예전에는 물맛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저 광천수 막 이러면서 예전에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을 갖다가 저희가 쓰는 물에다가 이제 요즘에는 약품을 타든지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미네랄을 타가지고 그 물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물맛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맥주하고 정치 성향하고 내가 어떤 맥주를 즐겨 마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소맥만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나는 뭐 필스로만 마시겠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여기 있는 것처럼 이색적인 맥주를 찾아서 즐기는 편입니다. 이제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를 통해 그 사람의 정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맥주도 음식하고 뒤에 가서 나오게 되면 마시는 빵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맥주도 어떻게 보면 음식이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리아 사바렌 같은 경우에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프랑스에서 이제 좌파에서 우파, 좌파라 우파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냥 보수에서 이렇게 리버럴한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 약간 컨설버티브 하신 분들은 전통적인 음식들, 약한 불에 오래 익힌 요리들을 좋아하고요. 약간 리버럴 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 음식이나 이색적인 맛,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서 폭넓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도파 사람들은 그 지역색이 있는 뭐 신토부리 이런 식의 경향이 강하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맥주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대부분 이제 이러신 분들인데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아보고 찾아서 마시고 서로 교환하고 열려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쪽에 많이 가까우신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쪽에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 맥주 요거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맥주 캔을 보시게 되면 ABU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코올 바이 볼륨이라고 해서 알코올 도수고요. IBU라고도 있습니다. IBU. 이거는 인터내셔널 비트니스 유닛이라고 해서 쓴맛 정도이고 한 1에서 100까지 있고 유럽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SRM이라고 스탠더드 레퍼런스 메서드라고 맥주의 색상을 구분한 지수입니다. 이게 1에서 30, 1에서 40 정도 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바디감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쓴맛 정도는 보시게 되면 맥주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라거는 좀 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잉글리시 비터라고 하는 잉글리시 페이레일 정도는 더 조금씩 이제 IPA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IPA는 60에서 80, 더블 IPA나 임페랄 IPA는 80에서 100. 그 다음에 보리 와인 같은 경우도 좀 높고요.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고 이게 너무 높으면 스타우트의 그 보리의 쓴맛이 이 탄맛이 잘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포토 같은 경우는 더 낮고요. 이게 근데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양조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IPA처럼 계속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맥주 종류도 수천 가지가 됩니다. 나중에 저희는 이제 들어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원래 있었던 맥주들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마시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색깔은 이제 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또 물어보시거든요. 맥주색이 여기 진하면 이게 맥주 도수가 높을까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메가의 색깔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지. 기본 메가하고 특수 메가를 섞으면 특히 이제 특수 메가의 이런 것들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섞으면 블랙이 섞이면 초콜릿이 섞이면은 요렇게 포터라든지 스타우트 쪽으로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메가를 갖다가 더 많이 넣어서 도수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도수가 높아지는 거지 이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스타우트라고 해서 이게 도수가 물론 스타우트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도수가 높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수가 높은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흑맥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영국의 포터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기네스, 그 다음에 임페리얼 스타우트, 요즘에 이제 들어와서 최순실 맥주라고 올드 라스푸틴이라고 하는데 임페리얼 스타우트고요. 그 다음에 둔켈, 그 다음에 다클라거, 이게 다클라거가 코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흑맥주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러면은 에일이냐 라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쪽 사람들은 요거는 다 에일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만든 이쪽 것들은 라거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전통, 독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코라든지 이런 쪽은 라거를 더 많이, 필스너라든지 라거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라거에다가 색깔을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나 이런 쪽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일의 고향이다 보니까 이쪽은 에일류로 해서 이렇게 간 거고요. 요즘에는 스타우트하고 포터하고, 물론 이제 구분은 원래 했었지만 거의 구분 경계가 양조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포터는 이래, 스타우트는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맥주 이제 한국 분들이 특히 이런 벨기에나 체코 가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당황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여기 가서 맛있는 맥주하고 우리처럼 음식 좀 먹고 한 끼 때우고 이제 굶고 갔습니다. 갔는데 맥주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쫄딱 배굶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마셔야 이게 잘 마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독일 사람들은 세 잔의 맥주는 한 끼씩 싸고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먹을 배가 있으면 차라리 마시겠다. 거기다가 내가 이제 먹으면 마실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이제 액체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동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우리 같이 반주 문화여서 이거를 갖다가 뭐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파는 데들도 있어요. 요즘에 가서 보면. 그런데 뭐 미국 크래프트 맥주 잘 파는 데도 가게 되면 간단한 이렇게 안주를 팝니다. 근데 이렇게 끽비어가 지금 요 미국식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이렇게 팔고 그 대신 당신이 먹고 싶은 음식은 가져와라. 미국에서도 그렇거든요. 가져와서 자기가 먹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네스 아일랜드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기네스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저희는 전주에서 왔는데 저희는 술 많이 먹고 그 다음날 해장국으로 콩나물국을 먹으면서 모주를 마십니다. 모주로 이렇게 거기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달달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종이라고 하는 농주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농사하면서 우리 가양주처럼 마시는 벨기에하고 프랑스, 벨기에 가까운 쪽에 이렇게 마시는 경우가 있고요. 복맥주 같은 경우는 수도사들이 물론 이제 벨기에도 마찬가지, 트라피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단식 기간에 영양 보충을 위해서 마시는 게 마시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안주를 많이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주는 예를 들어서 칼로리를 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500잔이라 500cc라고 하면 반, 250칼로리이기 때문에 한 공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게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갖다가 안주를 갖다가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간단히 먹습니다. 소시지나 뭐 이렇게 먹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른 나라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벨기에, 미국 맥주 얘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알코올 벨트가 있는데 유럽에 뭐 요거는 대강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와인 벨트가 있고요. 포도 재배로 해서 남유럽 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어 벨트가 있습니다. 주로 보리, 밀, 중부 유럽 쪽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드카, 스프릿, 증류주 벨트. 여기는 뭐 많습니다. 보리, 밀, 감자, 옥수수 여러 가지. 북유럽 쪽하고 이제 러시아 쪽에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곳이 이제 여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북부하고 벨기에가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이쪽은 아까 이제 와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즈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샴페인 맥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샴페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원래 맥주 샴페인을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통에다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람빅 종류라고 하는데요. 람빅에서 이거를 갖다 이게 젊은 람빅하고 그 다음에 좀 2, 3년 된 람빅을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이 교즈라고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 여기서 얘네 집에서 했을 때 요거는 마셨었죠. 그쵸? 와인 맥주. 예, 도체스도 모르군요. 이런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와인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 오크통에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형의 맥주들이 있으시다고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맥주 순수령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지만 우리 김태리가 이제 독일 사람이 라인하이스 개보트라고 했는데 클라우드 맛집. 네. 자, 예전에 이 라인하이츠 게보트 광고가 있을 때는 발음이 아주 후져가지고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이번 클라우드는 이 김태리가 아주 발음도 좋고. 근데 혹시 이 광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광고가 김태리가
혹시 이 광고 보면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물 타지 않는 맥주라고 나오죠? 그럼 그 전에 맥주에다 물을 탔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요 맥주 순수령이 이제 독일 맥주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이게 뭐 1516년도에 이 밀이나 호밀로 주로 이제 예전에 맥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가격이 너무 폭등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맥주 품질을 위해서 이 맥주 순수령을 공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가볼, 효모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연 효모를 공기 중에 있는 우리 예전에 막걸리 같은 거 말 때 공기 중에 있는 것들 저희 집에서도 예전에 만들 때 보면 그냥 홉 안 넣고 효모 안 넣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첨가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의 정직하고 품질 좋은 독일 맥주 이미지를 구축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 맥주가 라거 에일, 이 밀맥주도 에일입니다. 에일 맥주이기 때문에 요 어떤 맥주 스타일을 갖다가 형성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초반기에 이 수제 맥주 만드는 사람들은 다 독일에 가서 그걸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영국이나 벨기에 이런 데도 가지만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최신 트렌디한 맥주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이제 헤이지 IPA 이런 거 들어보시고 있어요? 헤이지 IPA? 뉴잉 IPA?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트렌드 세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조직에서 말씀드리려면 어떤 조직이라든지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나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어떤 굉장히 성공한 석세스 스토리가 있으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이 맥주 순수령에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맥주들이 거의 독일의 기본 맥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 볼까요? 이제 영국만 하더라도 영국은 이제 독일하고 쌍도마차를 이루는데 리얼 에일, 포터 스타우트 고향이고요.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린 상면 발효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저희들이 아는 페일 에일, 인디언 페일 에일, 뭐 이런 발리 와인, 그다음에 비터라고 하나가 페일 에일 종류도 다양한 이제 PA 페일 에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터 스타우트도 그렇습니다. 임페리얼 스타우트.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사실은 이제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도 상업적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올드 라스프도 미국에 있는 이제 양조장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IPA들은 다들 아시더라고. IPA는 이제 그 영국이 인도 식민지를 병행할 때 맥주를 결체면은 실어서 갔습니다. 배에다가. 근데 적도를 2번 지나는 사이에 이게 쉬는 겁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기다가 홉도 더 넣고 아까 홉이 부패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도수도 높여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과 유사하게 이제 영국에서 요 맥주를 스타우트 맥주를 러시아에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러시아 수출하는데 그게 지나가야 될 곳이 북해, 발트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지 않게 하려고 더 도수도 높이고 홉도 더 넣고 해서 나온 게 이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인 겁니다. 그거를 또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가장 상업적인 사람들은 미국인 것 같아요. 이 맥주 말고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커피라든지 피자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프랜차이즈는 미국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 김치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리얼에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리얼에일을 그리고 이제 그 영국에서는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리얼에일이라고 해서 전통 방식으로 이제 이 캐스크에다가 해서 파는 에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우리는 차갑게 마시는데 보통 이 사람들은 에일 같은 경우는 약간 상온 10도 이상에서 마시거든요. 그 미지근하면서 그 향과 맛을 느끼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서 에일을 마시지만 그 사람들은 에일은 그냥 보통 평온에 놔뒀다가 마시거든요. 여름에를 제외하고는 여름에도 잘 냉장고에 안 넣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가서 이런
생맥주집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막 알고 있는 말하는 생맥주집에 가서 주인이 그렇죠. 병맥 드시고 생맥 드시고 이러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 무심코 생맥주 4잔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생맥주는 과연 진짜 효모가 살아있는 생맥주냐? 이게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상업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효모를 다 걸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 걸러낸 이 케그라든지 병맥주가 똑같은 거에다가 탄산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게 생맥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걸리가 생막걸리가 있고 멸균 막걸리가 있는데 멸균 막걸리에다 탄소를 집어넣었다, 탄산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생막걸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효모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맥주는 생맥주가 아니고 인공탄산 맥주 또는 뭐 케그 맥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맥주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맥주의 천국은 미국이 나오기 전까지 맥주의 천국은 벨기에였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막 아주 이 다양한 종류의 맥주에다가 양조장들이 촘촘히 찍혀 있습니다. 이 맥주 순수령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들이 2016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마니아들은 이제 비어 메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트 비어의 핵심 가치, 다양성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다양한 맥주들이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 180여 개 되는데, 이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양조장이 많은 걸 보시면 알 수 있고, 그다음 종류들도 더, 우리는 좀 맥주를 양조장에서 나오는 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다 다른, 거의 많이 자기 전통을 가진 맥주들을 하기 때문에, 뭐 수천, 여기 보면 한 1500종류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맥주 신세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입니다. 이제 이 홈브로잉,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 금주법이 있고 이러면서 그 대기업 맥주들이 우리 알고 있는 버드와이저나 밀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주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요 한 7, 80년도에 이 크래프트 맥주가 합법화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미국은 한 8,000여 개의 양조장이 있고요. 캘리포니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양조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하는 맥주들만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스타일이 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받아들인 건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아니 영국이나 독일에서 받아들였지만 그 스타일을 아주 다양하게 이 사람들은 만들어내서 보시게 되면 아까 인디안 페일 에일이 아니고 뭐 라거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아메리칸 IPA라고 만들고 헤이지 IPA도 만들고 블랙 IPA도 만들고 그 다음에 펌킨 에일하고 우리가 만든 호박으로도 이렇게 에일을 만드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한국 수제 맥주하고 다양성, 포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다양성, 포용성 강의를 할 때 케이스로 집어넣는 게 이 맥주 중에 하나였다가 이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맥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ESG 때문에 이 다양성, 포용성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 포용성이 있는 조직이 더 많은 비즈니스 성과라든지 성과를 그런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높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남녀가 잘 조화된 비즈니스가 그렇지 않은 데보다 한 21% 성과, 잘 인종이 섞인 데는 한 33%, 그다음에 성별 나이 인종이 잘 된 팀은 결정에 있어서 87%. 이제 이런 경우들은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리스크가 해지라든지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우리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다양한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데서 그때 유사하게 겪은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음 맞닥뜨린 것들을 갖다 해결하는 데는 이런 팀들이 더 효과가 있거든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는 신속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데는 그런 데는 강점이 있지만 이렇게 누구도 맞닥뜨리고 하지 못한 것들, 창의적인 것들을 갖다 할 경우에는 이런 다양성, 포용성이 있는 그런 다양성이 있는 팀들이 경쟁력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다양성, 포용성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양성은 이렇게 단순히 퍼즐로 보게 되면 그냥 섞여 있는 겁니다. 포용성은 이렇게 퍼즐을 보시는 것처럼 뭔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조화롭게 잘 섞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양성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다양성, 포용성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물어보면, 우선은 이제 다양성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다양성 있는 조직이 되려고 하면은, 이 포용적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산 아카데미처럼 개방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래야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인재들이 여기에 이 조직에 들어와서 어떤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 조직이 포용성이 없으면 왔다가도 우리가 한동안 그랬었거든요. 우리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인재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조직이 포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1, 2년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양성을 갖추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의 핵심은 다양성과 포용성이거든요. 포용성이 있어야 무슨 성과가 나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제가 맥주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어떤 포용적인 문화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다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이때 일제시대 때 조선맥주, 동양맥주 왔는데 오비맥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이트맥주 둘 중에 하나, 블랙앤화이트 골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1988년 올림픽 할 때 해외 맥주를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수입 자율화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그 월드컵 때 이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양조할 수 있는 면허들이 이렇게 올라갔고요. 지금은 이제 한 180여 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기념비적으로 생각하는 건 저는 이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 투터라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아주 자극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 맥주, 대동강 맥주다 맛없다. 썼습니다. 이제 발칵 뒤집혔죠? 이 당시만 해도 대동강 맥주가 저도 마셔봤는데 지금 우리 테라 정도 수준일 텐데 생각해보면 더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우리는 이제 물탄 맥주이기 때문에 물탄 맥주가 얼마나 맛없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왜 얘네들이 그런 맥주가 맛있어졌냐. 이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갔다가 러시아 맥주를 마셔본 겁니다. 이게 맛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우리도 그러면 맥주 수준을 좀 높여라.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영국의 이제 양조장이 폐쇄할 때 그 영국의 설비를 들여다가 거기에 이제 독일식의 어떤 제조 기법을 써가지고 이거 대동강 맥주를 만든 겁니다. 우리 거보다 당연히 그때 맛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라이트 라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보통 아까 마시고 있었던 저 하이네켄이라든지 그리고 밀러라든지 그다음에 스텔라 아르토아라든지 이런 것들은 페일 라거입니다. 약간 그 라거 페일 라거 종류고요. 이게 이제 그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메가를 100% 정도 써서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버드와이저나 하이타나 카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 비용 절감을 하려고 옥수수나 쌀을 메가를 섞어서 했고요. 거기다 또 물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밍밍한 거죠. 그러니까 물 맛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죠. 천연 안반수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또 매운 음식들하고는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그게 도수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소맥을 만들어서 마신 거죠. 그래서 소맥이 익숙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IPA 마십니다. 근데 그렇게 마시면 맥주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뒤에 맥주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그 다니엘 투터라는 친구가 공동 창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이태원에 더 부스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2012년도에 여기 가서 이제 서가지고 맥주도 마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맥의 원조가 저는 이제 더 부스라고 생각하고 여기 가면 얘네들 이걸 팔았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튜터 그 친구는 빠져 이제 영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없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수제 맥주를 보게 되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세 개가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한국의 이제 이 비어포스트라고 이인기 대표님께서 이 크래프트 코리아 가이드라고 이 대한민국 수제 맥주 가이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국에 어디에서 우리 수제 맥주가 나오고 있는지 수제 맥주의 큰 핵은 여기 이제 서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부산 쪽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쪽 강원도 쪽에 강릉이라든지 횡성 쪽에도 가면 좋은 맥주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책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책자를 안 가져왔는데 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독일 맥주 쪽이니까 독일 케이스를 그럼 독일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 쪽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부산에 가면 툰브로이라고 있습니다. 독일어는 투른브로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제 독일 그쪽에 바이에른 쪽 뮌헨 가까운 그쪽에서 온 젊은 분이 이제 한국 분하고 결혼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고 부산에 송정에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길 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평에 있습니다. 크레머앤리라고 크레머라고 하는 독일 친구하고 이제 리시성을 가진 이제 공동 양조하시는 분들이 만든 거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투른브로이는 가시게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독일 맥주가 베이스입니다. 이제 헬레스라든지 라거라든지 바이세, 그다음에 로겐 이런 쪽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약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홉이 들어간 거 쌉싸른 걸 좋아하니까 호피 라거도 만들고 있고 영국식으로 엠버 에일이라든지 포터 영국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양성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좀 초기 형태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혹시 부산에 가시게 되면 꼭 여기를 가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요 맥주가 있습니다. 요 맥주 이 로겐 비어라고요. 이제 라이라고 호밀 맥주거든요. 호밀 맥주는 독일에서도 마시기가 쉽지 않은 맥주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 맛이 목 넘김이 아주 좋고 보시게 되면 거품층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왔는데 꼭 가서 드셔보시길 원하고요. 네. 크레머리는 제가 이제 이게 절두산에 예전에 절두산 쪽에 펍이 있어서 굉장히 처음부터 많이 갔던 곳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크레머리가 독일 행사에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가시게 되면 얘네들도 제일 처음에는 보시게 되면 뭐 IPA도 있지만 주로 독일 맥주들입니다. 복맥주.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복맥주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오늘 고개 많이 끄덕거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호응해 주신 분들 나중에 드릴게요. 네, 복맥주. 뭐예요, 복맥주가? 복맥주가 아까 그 단식할 때 수도승들이 마시는 맥주고요. 이제 아이스보이라고 뒤에서 한번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워 드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복맥주, 그 다음에 스타우트도 있고 바이스 맥주도 있고 필스너도 있습니다. 여기 다스비어라고 이제 독일어인데 맥주에도 성이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그 맥주 커뮤니티 쓰고 있는 제 명이 다스비어인데요. 다른 술들은 강하잖아요. 알코올이 높으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브랜디라든지 다른 그 도수가 높은 거는 얘네들은 대어거든요. 남성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술은 강하지 않다고 이 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뉴트럴한 겁니다. 다스는. 예, 그래서 얘는 다스라고 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주로 독일 베이스로 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영국 베이스로 해서 하는 맥주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사워 에일 쪽으로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독일 애들만 만약에 이게 독일에만 이제 독일 친구가 돌아갔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다 배웠겠죠. 독일 베이스로 하는 건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황 대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아까 옥토버 페스트도 우리가 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사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맥주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쪽에 가서 보시면 이 사워 맥주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워 맥주를 나중에 가서 꼭 한번 가평에 크레머리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드셔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독일이 이제 한국에서도 변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데 독일 맥주들이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춰서 변하고 있는데 독일 사람들도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또 독일이 기본은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호펜바이세라고 슈나이더 이제 호펜바이세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바이젠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기본은 이제 밀맥주인 겁니다. 이 바이젠에다가 미국식 IPA 호비 듬뿍 들어간 이제 독일의 슈나이더사하고 미국의 브루클린 이 블로 간의 콜라보레이션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베를린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뭐 IPA나 스타우트, 포터 이런 거 있냐고 하면 없어, 안 팔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애들입니다. 독일 애들이 베를린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주 전형적인 것들은 좀 이제 포기하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양한 맥주들을 갖다가 이제 팔기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마이크로 브루어리들도 이런 데들 이제 맥주들을 도전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마도 이렇게 늘어났고, 이게 베를린에 있는 이제 다스 렘케라고 하는 그런 블루오리 펍인데, 보시는 것처럼 IPA도 있고 여기 있는 호펜바이스에도 팔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도 이제 관광객들도 와서 그렇고 젊은이들이 이런 맥주들을 원하니까 맥주에 맞춰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무알콜 맥주를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했고, 원래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화 과정, 맥집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파는 게 우리가 마셨던 예전에 뭐 맥콜이나 이런 겁니다. 약간 거기에는 이제 아직은 알코올을 안 만든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메가를 아주 적게 넣어서 도수를 낮춰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끓는 점이, 물은 100도인데 얘네들은 끓는 점이 낮잖아요. 그냥 증류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건데, 끓는 점이 낮으니까 이걸 물하고 같이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안동소주나 이런 거 만들 때는 거기다 끓이면은 이렇게 뭐 덮어가지고 만들잖아요. 이렇게 끓이면 그게 알코올만 넣어가서 이렇게 밑에다 잡아가지고 안동소주나 이렇게 예전에는 증류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필터 같은 거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거, 이게 아이스복인데요. 아까는 복맥주인데, 복맥주 자체도 이제 도수가 좀 더 메가를 많이 넣어서 도수가 높은 건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더 높이냐? 아이스라고 되어 있죠? 아이스는 뭐, 이게 시원한 맥주인가? 이렇게 아이스는 독일에서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맥주인가? 이게 아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게 여기 알코올이 어는 점이 물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이 섞여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들었다면 이걸 얼리면 물이 먼저 얼잖아요. 얼음이 얼져 있잖아요. 그 계속 떠내는 겁니다. 그 얼은 걸 계속 떠내면 밑에 있는 것 더 도수가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게 아시는 것처럼 이게 뭐 모르실 것 같은데, 효모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막 계속 높이려고 해요. 만약에 도수를 높이려고 하면 이 효모가 보통 15도, 알코올 도수 15도 정도면 잘 죽습니다. 그게 너무 도수가 강하면 죽기 때문에 이 도수를 높이는 방법은 이렇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하거나, 아까처럼 증류주를 해서 끓여서 증류주로 나오게 되면 그 증류주를 섞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수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해서 20도 이렇게는 맥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아까 다양성과 포용성을 얘기할 때 왜 맥주가 이렇게 포용력이 높을까의 관점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 생각으로는 누가 이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은 이 시간 지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인은 이 과거 지향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쵸? 뭐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근데 맥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뭐 예를 들어서 7일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숙성되는 과정은 좋을 수도 있는데, 피크를 찍으면 거기서부터 시간이 지나면 쓸데없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날짜가 지나면 못 먹는 거라든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를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상하기도 하고 맥주의 맛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현지에서 만들 수밖에 없죠. 현지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맥주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맥주 유효기간은 아까 제가 이제 독일 속담에 있는데, 맥주는 예전에 이제 우리 냉장고가 없을 때는 맥주는 양조장 굴뚝 그늘 아래서 마셔야 된다. 거기서 이렇게 해서 마셔야 가장 이 신선도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리얼 에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효모가 살아있는, 이게 이제 아까 그 트룸브로이에서 한 건데, 이건 이제 필터를 안 해서 효모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살균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첨가제도 안 넣은 거고, 그럼 여기 며칠 내에 먹으라고 써있나요? 7일에서 열흘 내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도수를 좀 높인 거라든지, 여기 있는 스톤 IPA 같은 경우는 한 37일.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다 이제 살균하거나 걸러낸 거거든요. 1년이지만 그래도 한 달 이내에 생산한 게 어떻게 보면 신선도가 높고요. 뭐 다른 것들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다른 술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보르도 보르고요. 얘네들 굉장히 서로 자기 맥주가 잘났다. 자기 와인이 잘났다. 병으로서 서로 구분도 하고 굉장히 서로 배타적입니다. 서로 뭐 존중하지 않고 그렇죠. 와인 문화가 서로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인 하는 사람이 싫어할 수 있겠지만 뭐 싫어해도 저는 제 와인 잘 안 마시니까 맥주를 마시니까 뭐. 자, 두 번째 샴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샴페인 지역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독일에서도 샴페인이 똑같이 나오지만 얘네들 샴페인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젝트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꼬냑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꼬냑 요게 이제 와인을 갖다 증류해서 만든 건데 독일에도 여기 보는 아스바우 우얼트라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거를 쓰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런 뭐 아까 시간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칭다오 맥주 칭다오 맥주 많이 드시고 있잖아요. 칭다오 맥주 많이 드시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칭다오가 이제 청도에 그 독일의 조차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독일 사람들이 원래는 아까 IPA처럼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도 이게 빨리 상하고 이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직접 설비를 가져와 가지고 독일 애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 생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있는 이 중국 사람들이 요 기술 가지고 지금 팔고 우리나라도 수출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보시게 되면은 마크도 똑같고 비슷하고 색깔도 이제 와인처럼 안에 내용물이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게 독일에 있는 백스인데요. 브레멘에 있는 백스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요거를 갖다가 어차피 이때 가서 만들 거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걸고 넘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가 맥주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맥주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퀼시라고 해서 퀼시가 있고요. 퀼시를 우리나라에서 양조장에서 만들 때 우리가 로열티 안 냅니다. 제가 퀼시 만들고 양조장 퀼시 만들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칭따오라는 이걸 쓸 수 없지만 칭따오라고 하는 지역 맥주 나왔고 삿포로 맥주 나왔고 뭐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맥주 쓸 수 있고 제주 맥주 여기 있는 우리 제주 맥주도 지역 맥주 다 로컬라이즈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특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제주 맥주의 어떻게 보면 슬로건인데요. 다양성으로 뛰어들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는 그냥 현지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조건. 요즘은 이제 냉장 시설이나 이런 병맥주 때문에 많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독일의 맥주, 미국 맥주, 벨기에 맥주 맛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병맥주로 수입되어 온 맥주하고 한국에서 수제 맥주 펍에서 만든 맥주하고 비교해서 했을 때 어느 맥주 마시겠냐고 저는 한국 수제 맥주를 마십니다. 왜냐면 그게 더 신선도도 더 있고 요즘엔 더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뉴잉 IPA, 헤이지 IPA도 미국 애들이 뉴 잉글랜드에서 헤이지 IPA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의 독점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홍대 가면 에일크루에서 헤이지 IPA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맥주는 그냥 가지고 있는 그쪽에 가지고 지역 맥주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존중을 해주는 그런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 사회나 기업이나 조직의 다양성, 포용성 마인드가 한국 수제 맥주하고 비교해서 맞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더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오비 하이트 맥주여서 독과점이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다른 데들은 오히려 뭐 다른 데들이 들어와가지고 산업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맥주 좋아하는 양조사들 그다음에 저 같은 소비자들의 마니아들 이런 사람들이 신선하고 맛있고 개성 있는 한국 맥주들을 접하니까 그걸 계속 마셔준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발전한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비어 메카 아까 벨기에가 비어 메카라고 한 것처럼 이거를 만들자고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다양성 불모지로부터 맥주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경쟁력도 확보했고 소비자 선택권도 확보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데들이 실력 있는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오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란 이미지 제고, 아까 말씀한 그 혁신에도 기여하고, 미래경의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다양성, 포용성 이 얘기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도산 아카데미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문화의 정착 없이는 저는 다양성을 뿌리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사회든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그 시간상 강의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Q&A 같은 거 하면서 뒤에 이제 뭐 요거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